코스타리카 공항, 같은 시간, 찢어진 여권 2개.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캐나다 여성 앤디 살짝 찢어진 여권 때문에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24시간 구금, 타액 검사, $8,000 손해. 지칠 국가 국민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3분 뒤 옆 심사대. 더 심하게 손상된 여권을 든 한국인 배낭여행객. 스캔 한 번에 웰컴 도장 쿵.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한 국제공항협회 보안 전문가 마이클. 20년 경력의 그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남미 15개국 데이터, 인터폴 보고서, 한국 조폐공사 기술 자료.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충격적 진실. 전 세계가 한국 여권만 믿는 이유, 50년 기적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지금은 국제공항협회 보안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공항을 다녔죠. 공항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입국 심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2024년 11월 중순, 저는 중남미 7개국 공항을 순회 점검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코스타리카 리베리아 공항이었어요. 따뜻한 중미의 휴양지답게 공항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입국 심사대 뒤편에 서서 절차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토론토발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입국 심사대로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 중에 30대로 보이는 캐나다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앤디 필드, 약혼자와 함께 코스타리카에서 휴가를 보내러 온 평범한 관광객이었습니다. 앤디가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상급자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챘죠. 20년 경력이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곧 2명의 공항 직원이 더 왔고 앤디는 별실로 안내됐습니다. 약혼자는 통과했지만 앤디만 남겨진 거예요. 저는 심사관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심사관은 앤디의 여권을 보여줬는데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어요. 아마 반려견이 물었다는 그 흔적이었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손상으로 입국을 거부한다고? 물론 규정상 손상된 여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칩은 멀쩡하고 사진도 선명하고 개인정보도 다 읽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심사관은 말했습니다. 상부 승인이 필요하고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거라고요. 같은 캐나다 국민으로서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3분 뒤 제 눈앞에서 더욱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디가 끌려간 지 3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입국심사대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섰어요. 큰 배낭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배낭여행객 같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의 여권을 힐끗 봤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권은 앤디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손상돼 있었거든요. 표지 모서리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벗겨질 지경이었고 여러 페이지에 물에 젖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심지어 사진이 있는 개인정보 페이지도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은 앤디보다 더한 조사를 받겠구나. 아마 별실 조사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까지 당할 수도 있겠다고요. 20년 경력으로 봤을 때 저 정도 여권이면 어느 나라 공항에서든 문제가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엔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웰컴 투 코스타리카. 엔조이 요 스테이.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3분이었어요. 여권 스캔부터 입국 승인까지 딱 3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 문제 없이 배낭을 메고 출구로 향했죠. 저는 급히 그 심사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했거든요. 심사관은 제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여권입니다. 손상이 좀 있지만 생체정보 칩은 정상이고 시스템에서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아까 캐나다 여성은 왜 별실로 보냈느냐고요. 손상 정도는 저쪽이 훨씬 덜한데 말이죠.
심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부 지침이 다릅니다. 한국 여권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생체 정보만 확인되면 통과시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시간, 비슷하게 손상된 여권 2개. 캐나다 국민은 별실에 구금되고 한국 국민은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앤디의 사연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녀는 결국 24시간 동안 공항 구치소에 구금됐고 타액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약혼자는 2사람의 귀국 항공권을 급히 구매해야 했고 총 $8,000를 날렸죠. 그들이 꿈꾸던 휴가는 악몽이 됐습니다. 반면 그 한국인 배낭여행객은 아마 지금쯤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해서 편안한 휴가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 공항을 다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칠 국가이고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삼성과 현대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권 하나가 이렇게 다르게 취급받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코스타리카 리베리아 공항 운영 책임자 카를로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공항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 여권과 캐나다 여권이 다르게 취급되느냐고요.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제목은 중남미 공항협의체 특별지침 2019였습니다.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경미한 물리적 손상이 있어도 생체정보 칩이 정상 작동하고 시스템 검증이 완료되면 즉시 입국 허가한다.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2019년부터 중남미 15개국 공항들이 모여서 만든 내부 지침이라고요. 왜 이런 특례를 만들었는지 제가 묻자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 가능성은 0.001%. 10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불법 체류율은 0.09%. 10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코스타리카에 입국한 한국인 중 여권 관련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캐나다는요? 제가 물었죠. 카를로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캐나다 여권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표준 절차를 따르죠. 손상이 있으면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합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캐나다가 지칠 국가인데 한국보다 못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카를로스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남미뿐 아니라 유럽 26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중동 8개국에도 비슷한 내부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공항들이 한국 여권을 특별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리가 한국을 좋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순전히 통계와 데이터 기반입니다. 한국 여권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상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코스타리카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떠나 파나마, 멕시코, 페루를 거치는 동안 저는 각 공항의 입국 심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국제공항협회 감사관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중남미 15개국 공항의 5년치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0만 건이 넘는 입국 기록이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이 데이터들을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입국 거부율을 봤어요. 캐나다 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율은 0.8%였습니다. 1만 명이 입국하면 80명이 거부당한다는 뜻이죠. 미국은 0.6%, 영국은 0.7%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0.03%였어요. 1만 명 중 단 3명. 캐나다보다 27배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권 손상으로 인한 구금 사례였어요.
지난 5년간 중남미에서 캐나다 국민이 여권 문제로 구금된 건수는 124건이었습니다. 앤디 같은 사람들이 12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요? 0건이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데이터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0건. 그럼 이건 중남미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다른 지역 데이터도 요청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요. 3일 뒤 유럽에서 근무하는 동료 한스가 보내온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연합 26개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한국 여권의 입국 거부율은 다른 선진국들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에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죠. 혹시 위조 여권 관련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느냐고요. 일주일 뒤 그가 보내온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2020-2024 전 세계 위조 여권 적발 현황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별 위조 여권 적발 건수였죠. 저는 천천히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미국 여권 위조 적발 1247건, 영국 여권 위조 적발 891건, 독일 여권 위조 적발 623건, 프랑스 여권 위조 적발 534건, 캐나다 여권 위조 적발 329건, 그리고 한국 여권 위조 적발 1건.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봤어요. 1건이 맞았습니다.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단 한 건. 그것도 보고서 각주를 보니 북한 공작원이 만든 것으로 판명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캐나다는 329건, 한국은 1건. 329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숫자가 진짜냐? 그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마이클, 나도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 근데 3번 확인했어. 맞아. 그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은 만들지 마라로 통한다는 거예요. 위조해봤자 100% 걸리기 때문이라고요. 실제로 블랙마켓 시세를 조사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조 캐나다 여권은 5,000달러에 거래됐어요. 미국 여권은 8,000달러였죠. 수요가 많으니까 값이 높은 겁니다. 그럼 한국 여권은요? 시세가 없었습니다.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됐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팔 수도 없는 거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여권이 뭐가 다른 건가요? 왜 범죄 조직들도 포기한 걸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조폐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여권의 진짜 비밀을 발견했어요. 한국 여권 제작 기술 보고서를 읽는 건 마치 SF 소설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경이로웠거든요. 먼저 소재부터 달랐어요. 한국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 10층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10층이요. 캐나다 여권은 3층, 미국도 4층인데 한국은 10층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보안 장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개인정보는 레이저로 천공합니다. 인쇄가 아니라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서 새기는 거예요. 이걸 복제하려면 똑같은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는 한국조폐공사에만 있답니다. 그것도 외부 반출이 절대 불가능하고요. 거기에 UV 잉크, 홀로그램, 마이크로 텍스트까지 총 13개의 보안 장치가 들어갑니다. 캐나다는 7개였어요. 거의 2배죠. 가장 놀라운 건 칩이었습니다. 여권 안에 들어있는 작은 칩 말이에요. 거기엔 생체 정보가 256비트로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이 암호를 풀려면 슈퍼컴퓨터로도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ICAO, 그러니까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 등급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여권은 최상위 어플러스 등급이었어요. 캐나다는 어등급이었고요. 한 단계 차이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어플러스는 전 세계에서 단 5개 나라만 받았거든요. 한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의 보안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코스타리카 공항에서 손상된 한국 여권을 그냥 통과시켰는지요.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손상됐어도 진짜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오히려 손상된 게 진품의 증거가 되는 역설이었습니다. 반면 캐나다 여권은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우니까 손상이 있으면 혹시 위조품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더 까다롭게 검사하는 겁니다. 저는 헨리 여권 지수도 찾아봤어요. 이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수를 순위로 매긴 건데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3위였습니다.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캐나다는요? 7위였습니다. 185개국. 7개국 차이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력, 신뢰도, 국제적 위상 모든 면에서 한국 여권이 캐나다를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여권의 과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자료를 봤을 때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1970년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단 13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했어요. 당시 한국 여권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권 자체도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았어요. 종이에 라미네이팅을 한 수준이었죠. 위조하기도 쉬웠고 실제로 블랙마켓에서 한국 여권이 거래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해외 공항에서 한국인은 불법 체류 의심 대상 1순위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몇 시간씩 조사를 받는 게 일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면서 여권의 위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전자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보안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최첨단 칩, 레이저 천공,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적용했습니다. 2010년대엔 불법 체류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불법으로 일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가 신용도도 올라갔어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민주주의 지수 상위권, 부패 인식 지수 우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한국 여권은 세계 3위가 됐어요. 192개국 무비자 입국. 50년 전 13개국에서 192개국으로 거의 15배가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어땠을까요? 1970년에 175개국, 2024년에 185개국. 10개국 늘었습니다. 물론 캐나다도 훌륭한 여권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요. 여권은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고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정체였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저는 국제공항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여권 파워 기술과 신뢰의 50년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코스타리카 공항에서 벌어진 일, 중남미 15개국의 데이터, 인터폴 통계, 한국 여권의 기술력, 그리고 50년의 역사까지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증명서였어요. 위조 불가능한 기술력, 0.03%의 입국 거부율, 0.09%의 불법 체류율, 이 모든 숫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였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 공항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앤디는 $8,000를 날리고 24시간 구금당했어요. 여권이 살짝 찢어졌다는 이유로요. 반면 한국인 배낭여행객은 더 심하게 손상된 여권을 들고도 3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쌓아온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한 번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위조 여권 1건, 불법 체류율 0.09%, 여권 범죄율 0.001%. 이 숫자들이 전 세계 공항 시스템에 입력됐고 한국 여권은 신뢰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캐나다도 훌륭한 나라입니다. 저는 캐나다를 사랑해요. 하지만 여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여행 최소 2주 전에 여권을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시 재발급 받으세요.
하지만 한국 여권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나라라면 경미한 손상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저는 국제공항협회 연례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죠. 한국 여권 사례를 통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권을 보면 그 나라의 50년이 보입니다. 한국은 그 50년을 기적으로 채웠어요. 세계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13개국에서 192개국으로 위조 쉬운 종이 여권에서 복제 불가능한 최첨단 여권으로요. 앤디에게는 안 됐지만 저는 그날 코스타리카 공항에서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여권은 그냥 책자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는 한 나라의 신뢰와 역사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한 달 뒤 싱가포르 창이 공항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공항협회 연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85개국에서 공항 운영 책임자, 보안 담당자, 입국 심사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총 42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죠. 저는 둘째 날 오후 세션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제목은 여권 신뢰도와 공항 보안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부터 이야기했어요. 캐나다 여성 앤디가 24시간 구금당한 일,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한국인이 3분 만에 통과한 일을요.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보안 책임자였어요. 마이클, 그건 코스타리카만의 특수한 사례 아닌가요?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중남미 15개국, 유럽 26개국, 아시아 18개국의 5년치 통계였죠. 한국 여권 입국 거부율 0.03%, 위조 적발 1건, 여권 손상 관련 구금 0건.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계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 공항도 비슷합니다. 한국 여권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 호주 시드니 공항, 캐나다 밴쿠버 공항 관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 여권의 기술적 특징들이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10층 구조, 레이저 천공, 13개 보안 장치, 256비트 암호화. 숫자들이 스크린에 뜨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 기술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10층 구조라니 제작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저는 조사한 내용을 답했습니다. 한국 여권 한 권 제작 비용은 약 $35입니다. 일반적인 전자여권보다 3배 정도 비싸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 운영 총괄 책임자였어요. 40년 경력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나는 1980년대부터 이 일을 해왔네. 그때 한국 여권을 기억하고 있어. 종이에 라미네이팅한 수준이었지. 위조도 많았고 우리는 한국인을 보면 항상 추가 심사를 했었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야.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네. 국가 전체가 변한 거야.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의 말이 정확히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고 싶다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코스타리카 공항 책임자 카를로스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발표 덕분에 우리 절차를 재검토하게 됐어요. 앤디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앤디는 어떻게 됐나요? 카를로스가 답했습니다. 그녀에게 공식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코스타리카에 오면 VIP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사실 저도 앤디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여권을 만들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세미나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국제공항협회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연구는 마이클 톰슨의 한국 여권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 기반 입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기술력, 위조 방지, 낮은 불법 체류율,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의 여권은 경미한 손상이 있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여권이 그 모델 사례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권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고 여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을 만들고 192개국에서 환영받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해외에서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은 결과였어요. 정부는 최첨단 기술에 투자했고 국민들은 그 신뢰를 지켰습니다. 50년 동안요. 저는 제 캐나다 여권을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여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권 파워는 단순히 몇 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 나라가 얼마나 신뢰받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의 문제라는 걸요. 토론토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옆줄에 한국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주들이었어요. 그들의 한국 여권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권들 하나하나에 50년의 기적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